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 오후 돌아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가름했는데요. 경제 안보로 대변되는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숙제들은 얼마나 해결됐을까요? 이와 함께 MZ노조의 반대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간 주 69시간제 논란까지 금요경제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함께합니다.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한일 정상회담 지금은 재계가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요 대학 연설이 남아 있는데 일단 어제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네. 만찬까지 다 했는데 정치권에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민의힘에서 우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네.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네. 물꼬를 트는 첫 시작이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직 완성형이라고 평가받기는 저는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이 첫 단추 이후에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워 나가야 하느냐라는 숙제가 남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성과로는 이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예. 또 지소미아 군사 정보 협력 체제가 다시 복원이 된 것, 예. 또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제 풀렸던 것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빼놓은 경제와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동안에 느슨해졌던 또는 망가졌던 협력 관계, 동맹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한일 정상회담을 가시기 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변제 문제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에 좀 비판이 있었고 예. 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한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과라든가 아니면 향후 노력 방향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갖고 있는 일본 내부에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2015년에 아베 총리가 그 전후 70년사에 대한 기념사를 하면서 예. 이제는 미래 세대에게 사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역사적 여러 네. 가지 논쟁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예. 그게 역시 기시다 총리, 기시다 정권 하에서도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거와 정치적 입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뭐 국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본인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일본에 비해서 적을지 몰라도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깬 그런 결단이다.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 경제 안보에서 느슨해진 관계를 좀 복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우리 김연아 의원님이 내주셨네요. 김정우 의원님은 이제 정상회담 어떤 좀 예. 글쎄 국내에서는 이제 찬발이 팽팽하다기보다는 뭐 부정적인 여론이 솔직히 많은 게 맞고요. 근데 전 그래서 외국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외국의 반응? 외국의 반응. 예. 근데 어제 이제 영국의 BBC에서 그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승리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승리라는 표현, 빅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 이거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칭 이제 1등 영업사원을 라고 칭하는데 1등 영업사원이 큰 사고를 치고 나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사원이라고는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세일즈 외교를 예, 강조하시면서 한 세일즈. 말이죠. 예. 네. 그동안 UAE에 가서 또 사고 치시고 미국 가서도 사고 쳤는데 이번 일본 가서 완전히 물건을 팔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 판 것도 아닙니다. 이건 판 거는 물건이라도 좀 받아오고 돈이라도 받죠. 이건 뭐 공짜로 줘버렸으니까 판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바쳤다 공짜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네. 과거는 덮고 미래로 가자. 그래서 과거는 강제징용과 관련되는 건 덮고 거기서 도덕적인 걸 확보하고 미래로 외교,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고요. 네. 강제징용에 관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승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역대 내각. 일본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일 병합, 이란 병합에 대해서 합법적이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합법적이다. 불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징용은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그 병합에 대해서 65년 한일 협정으로 해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국제법 위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한 내용이 또 아베 담화에도 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입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는 그냥 기본 입장에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제징용 문제를 이제 덮고 간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가서 그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시다 총리도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 또 과거 문제 했죠. 그다음에 그 미래 문제 봅시다. 경제 문제. 지금 반도체 그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이제 풀겠다는 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수출 제한 조치라는 것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3개 그중에 이제 3개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풀고 한국은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한다. 이 내용인데 예. 이 부분 관련돼서 이득을 보는 거는 어디냐? 대한민국 이득 볼 게 없습니다. 일본 이득 봅니다. 우리 기업들이 꽤 그동안 수입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게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혜택을 좀 보는 거죠. 아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동안 네. 우리가 잘해서 그동안 이제 소재에 관련돼서 일본에 대해서 의존율이 90%가 넘었는데 그걸 30%로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일본의 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도리어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해준 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은 도리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익 볼 게 없어요. 두 번째 안보 문제에서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이제 원상 회복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소미아라는 것은 이제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 동맹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이제 북쪽을 생각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2014년에 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하는 협약을 맺습니다. 피사라는 걸 맺는데 그때 정보 공유의 방법은 한국이 동맹을 맺은 미국한테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일본한테 가는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가는 정보를 공유를 맺어요. 근데 그게 좀 한계가 있으니 2016년에 지소미아라는 걸 맺습니다. 그때 한국과 일본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군사 동맹이 없으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그때 정보 공유라는 게 휴민트, 사람을 보내서 하는 정보.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정보. 그 다음에 시그널 정보. 언제 발사할 건지. 그 다음에 기술 정보라는 거는 인공위성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정보에서 한국이 우위에 다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김민호 잠깐만요. 그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본한테 이로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해제가 일본을 위한 거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식의 지금 답변이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업계에 제가 취재를 해보고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의 냉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금률을 높였고 그다음에 수입의 다변화를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봤더니 그게 일본에서 직접 사오던 거를
일본의 기업 제품이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숫자 장난이죠. 예. 근데 제3국을 들려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가깝고 일본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출할 수 예.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만약에 그게 한국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고 일본 기업에만 유리했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가실 때 우리 기업들이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사 정보 많이 안다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오보, 그다음에 미사일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훨씬 더 빠른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근데다 지금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지금 연달아서 뭐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에 대해서 둔감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북한의 상황을 사실은 중국의 시진핑 움직임과 봤을 때 그냥 가만히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요 담화가 있었어요. 예.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 93년에 고노 담화, 네. 그다음 95년에 무라야마 담화, 그다음에 98년에 그 유명한 김대중의 오부치 선언, 그다음에 2010년에 간 노도 담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실상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과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 가서 딴소리하고 예. 또 뭐 총리라는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가고 참배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예. 무수히 했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일본 국민들이 별로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사실 자기 문화, 자기 삶 이런 것들 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유독 일본의 그 정치 그룹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있죠. 예. 결국 거기에 의해서 선출되고 움직이는 일본 정치권은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 상황을 저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뭐 두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이번 일본 방문, 윤석열 대통령 방문에 대한 평가는 이 극과 극으로 갈려서 좀 좁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충분한 얘기는 저희가 또 이 방송 이후에 이 성공회대 교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정치적인 그 판단.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오면 지지율에는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지지보다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그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좀 많이 부각될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를 위한 해법을 본인이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제안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후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하고 전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국민의 반일 감정을 도리어 부추기는 그러한 효과가 생겨요. 제 지역에도 보면 어떤 분이 말씀 주세요. 평소에 제사를 집에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이번에는 산소 가서 지내겠다. 할아버지께서 강제징용을 다녀오셨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산소 가서 지내겠다 제사를. 이런 분들이 제보를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지지율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 어떤 물꼬를 틀 수밖에 없었고 일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절박한 그런 사정이 있던 거죠. 정치적으로 볼 때도. 하니까 네. 어느 정치인이 자기 지지율을 깎인다는 예. 거를 감내하고 이걸 단행하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특히 우리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치가 어떤 인기 영합주의로 뭉개고 사실은 그냥 어떤 쇼로 포장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후폭풍은 더 크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를 끼웠고 예.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뭐 한 달 뒤가 될지 두 달 뒤가 될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하게 되고 예. 그때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는지 조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은 이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지금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돼서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로시간 개편이 네. 더 지지율을 낮추는 네, 요인이니까? 이번에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 한일 간의 문화 교류는 굉장한 그 아주 뭐랄까
예전보다 굉장히 왕성해졌고 아니 우리가 코로나 일본에 풀리자마자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간 곳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 국민들도 가장 가고 싶은 외국 중에 하나를 한국으로 꼽는다고 하고 한국말을 서로 배우려고 하고 한국 K-팝 드라마, 뭐 K-뷰티 굉장히 예. 열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보다는 기존의 어른 세대들이 물론 역사적 추억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전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사실 이 여론조사가 지금은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조금 내려온 것 같지만 저는 그 원인은 이거와 같이 추진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된 일종의 MZ세대의 반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왕에 지금 근로시간 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 일본 방문 문제는 저희가 조금 후에 성공회대 양규호 교수와 좀 얘기를 더 나누기로 하고 우리 두 분과는 그러면 우리 또 주제 하나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직전에 지금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연장 근로 단위를 유연하게 하자고 했는데 출발 직전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그러니까 59시간 최대 하면 59시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무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신 거 지금 가셨는데 이 논의가 갑자기 왜 60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60시간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69시간, 그러니까 52시간에서 최대 법적으로 따지면 11시간 휴식을 보장한다면 이론적으로는 69시간이 가능한데 그걸 60시간으로 혹시 어떻게 60시간이 나오죠? 글쎄요, 저도 뭐 지금 60시간에 대한 숫자 근거는 뭐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돼서는 디테일에서 취약했다. 예, 그래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개편안이 나왔을 때 타이틀은 예.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이었습니다. 그렇죠. 탄력적인.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맥시멈으로 갔을 때 69시간까지 간다는 거였지, 그 레인지에 있는 거였지, 이게 절대값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네. 주 69시간제에 대한 반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역프레임에 당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해석에 의하면. 예. 역프레임에 당한 거다. 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조금 준비를 제대로 못한 예, 거네요. 준비도 못했고 홍보도 미흡했고, 홍보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MZ세대들을 겨냥해서 예. 69시간까지 일하면 한 달 쉴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보니까 예. 이런 대기업에서조차도 연차를 쓰는 비율이, 연차 소진율이 예. 76%밖에 안 되더라고요. 연차 소진율이 네. 다 못 쓴다. 그러니까 쉴 수 연차가 있는 100이라, 연차가 예. 100일이라고 하면 예. 한 76일 정도 쓰는 거예요. 대기업도 근데 그렇다. 대기업도 그런데 예. 인력 부족한 중소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뭐 언감생심 꿀도 꿀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김 의원님하고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제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도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업종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시범적으로 개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업종별로 집중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을 네,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업종 중에서도 노동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걸 수용하는 지금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 한 달 쉰다라는 것에 누가 너무나 깜짝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다 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결국 MZ세대를 이해한 게 아니라 MZ세대를 이해하는 척했다. 그게 이번에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MZ 세대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MZ 세대가 뭐 반대하는 걸 좀 그 MZ 세대 노조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전부 MZ 세대만도 아닌데 이 MZ 세대 얘기만 듣고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또 바꾼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선 60시간이라는 거에 한적 근거가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60시간 왜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했는지 그거 제시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를 콕 집어서 그거에 의견을 들어서 바꿔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 반대하는 게 MZ 세대뿐만 아니라 한노총, 민노총 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반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전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MBS 조사도 나왔지만 20대에서는 65%,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67%, 40대에서는 65%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국민이 반대하는 거 같고 그 중에서 MZ세대만 대통령 집어서 야 여기만 잘 들어봐라. 그러고는 MZ세대와 기타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MZ세대 노조와 한노총, 민노총을 갈라치게 하는 진짜 써서는 안 될 정치적 수단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갈라치기.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정책을 폐기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제안드린 것처럼 업종별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특별 근로 연장 근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례 업종을 적용한다든지, 그래서 업종별로 간담회를 하셔서 그러한 곳은 콕 집어서 시행령에 넣는다든지 법에 넣어서 아니면 그 노사 합의로 해서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는 지금 포함시키지 말지가 쟁점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특별 연장근로? 예, 특별 연장 근로에.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게 재난 상황이 닥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설비가 고장 나다든지 업무가 폭증한다든지 그럴 때는 12시간을 초과해서 주 64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특별 연장 근로 제도 아닙니까? 네. 거기에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지난번 법 개정에서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반도체가 지금 여부가 그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업종을 좀 이렇게 픽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처럼 전체 근로 시간을 69시간으로 한다. 그런 거는 아니요, 좋지가 이게 않아요. 또 그 네. 프레임을 쓰시는데 언제 전체 업종을 69시간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지금 그런 아니죠. 거잖아요. 최장 69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한 달까지 쉴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참 이 갈라치기하고 본말을 뒤집는 거는 민주당이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데요. 노사가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죠. 합의 그러니까 제가 없이 지난번에도 강제성이 똑같이 아니야.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이제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야당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입법 예고니까 이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논의를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리고 국회가 지금 뭐 정상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 의원님도 우리 국회에 있었지만 항상 개회하면은 상임위 열려서 네. 의원들 상임위 수당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같이 개회하고 상임위를 안 여니까 예. 지금 국회의원들 그 개회하고 나서 받는 월 10,000원 정도의 수당을 갖고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아, 지금 그렇군요. 정말 국회가 엉망진창이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주 69시간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해외 선진국의 이런 제도를 얘기하면서 해외에서는 그 상한에 캡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 평균으로 그 근로 시간을 규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어떤 건강권을 위해서 캡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 캡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그냥 개인 생각으로 60시간 정도 이상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사실 이 정확한 기준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는 거 이게 노동 시장의 유연화의 한 중요한 조건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을 잘 열고 들어가야 앞으로 있을 노동 개혁을 추진을 할 텐데 이게 조금 지금은 혼선 상태잖아요. 아직 이제 백지화 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앞으로 노동 개혁에도 조금 좀 탄력을 잃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전반적인 기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전반적인 기조. 전반적인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 노동자와 노조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개편안이 나온 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변 교수 출신의 소위 말하는 미래노동연구회에서 그냥 페이퍼로 낸 걸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입법 예고 기간 중간에 정부 내에서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네.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저 일본 한일 정상회담 그 얘기도 나왔지만 아니 일본 우리의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한국 내 한 국민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마시하고 불법시하고 그러면 됩니까? 정책 파트너로 같이 노동자하고 노조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없는 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네.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협의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파트너 지금 뭐 경제사회 노사발전위원회 네. 아직 가동이 그게 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양대 거죠? 노총이 다 지금 일종의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위원장님 성향 때문에도 그런 것도 아니, 근데 있고요. 뭐 네. 김문수 김문수 위원장. 위원장. 예, 그럼요.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여야 뭐 누구 일방적으로 탓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논의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같이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파트너로 인정하죠. 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이지만 파트너가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뭐 범죄 행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 특히 회계부정 같은 경우에는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뜻이지 예.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파트너로 인정하신다면 아까도 말씀이 이 과정에서 아니 근데 그렇게 타협하고 생각하시면 나와야 제가 할 있어요. 말이 더 많은데요. 아 민주당은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세요? 일본에 분노하는 거에 반만큼이라도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 분노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렇게 우리가 누구는 이렇고 뭐 누구는 이렇다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예. 서로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수용하고 포용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주 이 52시간을 69시간 최대 유연하게 해서 해보자는 거에 반대하는 게 많은 분들이 연차를 70%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요. 예, 연차 네. 소진율이 연차를 70%. 다 쓰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다 방법,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보완 장치들을 잘 마련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노동자와 경영자, 경영자는 갑이라고 그러고 노동자는 을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제 갑한테는 노동 시간과 관련돼서는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이러한 연금을 쓰고 이런 거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도록 이게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놨어요. 갑과 을 간의 관계를.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정부에서 이걸 하려고 그런다면 그러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그거 하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놔야지 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시간과 관련돼서는 법으로 규제해놓고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덜하겠다, 개몽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는 힘의 균형을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연차를 하는 쓰는 거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강제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뭐 이로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경직된 운영 형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차를 76%밖에 못 쓴다는 거에 대해서 얻는 시사점은 뭐냐면 예. 우리의 노동 조건 자체가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와 회사 간에 예. 신뢰가 없구나. 음. 예. 그리고 시스템이 부재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없으면 예. 내 업무를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 있다면 사실은 제가 충분히 일을 몰아하고 부재였을 때 그거를 담당할 소프트웨어든 사람이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그다음에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이 불신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건데 제 문제는 요즘 젊은 세대 왜 MZ세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 기울이냐면 요즘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예를 들어 언론사들도 예. 특별히 뭐 특종 기사 같은 것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뭐 밤늦게까지 좀 이렇게 어디 취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랬었죠. 퇴근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주 52시간이라 그냥 다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노동의 형태를 경험했던 많은 선배들이 굉장히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기업이나 이런 임원들에게 있느냐, 경영진들에게 있느냐, 또 이 일하는 피고용인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나한테는 쉴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주어지겠지. 근데 그게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일하는 사람은 더 힘들고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편한 대로 계속 월급만 받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네. 계속 정착이 되다 보니 믿을 수 없는 거죠. 예. 사회도 못 믿고 회사도 못 믿고 제도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MZ세대의 반발은 그런 우리 고용시장에 있어서의 미래 세대들이 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면을 보여줬다.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에요. 그리고 12시간 연장 근로를 더 하는데 이번 법안의 핵심이 12시간 연장 근로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잖아요. 네. 일주일 너무 까다롭다. 근데 다른 나라가 다 좀 길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그래서 좀 길게 만들자는 건데 너무 제대로 이게 취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가 주 단위가 아니고 예. 월이나 연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설명을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리고 역사적인 스탠다드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오죽하면 그 요즘 유행하는 광고 카피가 있던데 뭐예요? 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경제 대국 10위권에 맞는 쉼을 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보장해 줘야지. 그래야 과로사도 없어집니다.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주 52시간, 주 40시간, 52시간, 69시간까지 갔다가 지금 60시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혼선이 어떻게 정리될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까지 금요 경제토론에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